1661년 10월 25일 한성부 회원방의 한 고택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의 첫 번째 왕비가 되는 인경왕후 김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울음소리조차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두고 타고난 귀함이 있다고 해석하였고 어른들은 일찍부터 그녀의 운명을 범상치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인경왕후의 친정은 광상 김씨 집안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전국을 좌우했던 서인의 대표적 명문가로 그 뿌리는 학문과 충절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조부는 대학자 사계 김장생, 기호학파를 이끈 인물로 예학을 집대성하여 조선의 의례문화를 정립한 합자였습니다. 조부 김익겸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에 끝까지 맞서 싸우다 순절하여 충절의 상징으로 기려졌습니다. 그의 부인은 선조딸 정혜옹주의 손녀였으니 인경왕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왕실과 가까운 혈연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숙부는 바로 문학사의 길이 남은 서포 김만중으로 구운몽을 지은 당대의 대표 문인이었습니다. 김만중은 형의 딸, 즉 조카딸이 왕비가 되자 더욱 언행을 삼가며 가문의 채통을 지키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인경왕후의 친정 가문은 서인과 남인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늘 중심에 있었으며 그녀는 바로 그 중심에서 정치적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경왕후는 출생부터 이미 조선사회에서 명문가의 교수로 불릴 만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진정 빛나게 한 것은 가문의 권세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성품과 품격이었습니다. 숙종실록은 인경왕후에 대해 성품이 유순하고 말수가 적으며 화려함을 자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음식이 있으면 혼자 먹기보다 기다렸다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고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여쭙는 효성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가에서는 그녀를 두고 천재의 누이 동생 같다는 표현까지 쓰며 극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인경왕후가 보여준 고요하고 품위 있는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당시 여성교육의 핵심인 덕성과 예법을 충실히 익혔습니다. 궁중생활에 필요한 궁법, 말과 행동의 절도, 문장과 음악에 대한 소양도 쌓아갔습니다. 특히 어머니 청주한 씨는 딸에게 항상 여성의 아름다움은 꾸밈이 아니라 품격에 있다라고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교육은 훗날 그녀가 궁궐에 들어가서도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17세기 후반의 조선은 정치적으로 극심한 대립기에 있었습니다. 현종 때에는 예속 논쟁이 거듭되며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첨예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비의 간택은 단순한 가문 선택이 아니라 정치 세력의 향방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인 세력은 물실국혼, 즉 국혼에는 반드시 서인 가문 여성을 세워야 한다는 당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인의 거두였던 김만기의 딸은 이러한 조건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1670년 겨우 10살의 김씨는 왕세자빈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가기 전 사대부 사회에서는 아직 너무 어리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온화한 성품과 명문과 배경이 정치적 계산을 압도했습니다. 1671년 3월 22일 현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원효강과 강사포를 갖추고 승정원에 나아가 김씨를 책봉하여 왕세자빈으로 삼았다. 이로써 김씨는 10살의 나이에 의동별궁에 들어가 세자빈이 되었고 조선의 미래 공모로서 운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674년 현종이 승하하고 세자 이순이 왕위에 올라 숙종이 되었습니다. 세자빈 김씨는 자연스럽게 중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상 중이었으므로 정식 책봉은 숙종 2년에야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6살. 아직 세상의 풍파를 알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숙종실록은 그녀가 왕비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다했다고 전합니다. 가언과 선행을 즐겨 들었고
삼군과 사성을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고 기록된 부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법도와 예를 지키며 왕비의 자리를 충실히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경왕후와 숙종의 금슬은 후임 왕비들과 달리 좋은 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숙종은 성격이 강단 있고 자존심이 센 군주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순종적이고 온화한 인경왕후에게는 유독 마음을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숙종은 후궁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정비만을 곁에 두었는데 이는 그만큼 인경왕후와의 관계가 안정적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식복은 없었습니다. 인경왕후는 1677년부터 1680년까지 총 3번의 회임을 하였고 1677년과 1679년에 2명의 공주를 낳았으나 모두 조절했고 3번째 용종은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680년 가을 인경왕후는 뜻밖의 병을 얻었습니다. 숙종실록 10월 18일자 기록에 따르면 그 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마마라 불리던 천연두였습니다. 중궁이 두창에 걸렸다는 소식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숙종 자신도 아직 천연두를 앓은 적이 없었으므로 왕실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약방 도제조 김수왕은 전염을 피하기 위해 임금께서는 다른 궁궐로 옮기셔야 한다고 청했고 숙종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경왕후는 경덕궁에 남아 병마와 싸우고 숙종은 창덕궁으로 이어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신들은 두 궁궐 사이를 오가며 국정을 보고했지만 내전 안팎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창은 무서운 속도로 왕비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발병 직후에는 아직 회복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열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증세가 악화되며 끝내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1680년 10월 26일 자정, 인경왕후는 불과 1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이 즉위한 지 겨우 6해 만이었습니다. 숙종실록은 이 순간을 담담히 기록했지만 왕비의 요절은 단순한 사망 사건을 넘어 조정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백성들은 마마라는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젊은 왕비의 죽음을 애도했으나 대신들은 차가운 계산 속에 움직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경왕후의 사망 원인을 임신을 연이어 반복한 데다 유산까지 하여 몸이 쇠약해진 가운데 천연두가 결정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왕비가 죽으면 국상에 준하는 예우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인경왕후의 죽음은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불안정은 곧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조정의 시선은 이미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보다 새 왕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쓸려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이는 왕대비 명성왕후 김씨였습니다. 숙종실록 11권은 명성왕후의 언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경왕후는 현명하고 효성이 지극했으나 후사가 없으니 국본이 서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중대사다. 경외의 처자들을 초간택하여 새 왕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는 곧바로 예조에 내려진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본래 정비가 세상을 떠나면 3년상을 치른 뒤 계비를 맞는 것이 예법이었으나 명성왕후는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간택을 추진했습니다. 숙종은 마음속으로는 인경왕후를 진심으로 아꼈기에 최소한 3년상만큼은 정중히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명성왕후의 강한 압력 앞에서 끝내 뜻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애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인경왕후의 죽음은 곧 새 왕비 간택이라는 정치적 절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 만에 인현왕후 민씨가 새 왕비로 책봉된 것은 이 같은 상황의 결과였습니다. 숙종은 불만을 감추었으나 정치적 권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의 짧은 생은 여기서 끝났지만 그녀의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정치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경왕후의 죽음은 단순히 젊은 왕비의 요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숙종 때 정치사의 거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인 출신이었지만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온화한 성품으로 조정을 안정시키는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후사가 없다는 약점은 있었으나
만약 그녀가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숙종초의 전국이 지금처럼 격렬하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자 균형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현왕후를 새 왕비로 들이는 과정에서 서인이 강력한 정치적 우위를 확보했고 남인들은 이에 반발하며 세력 회복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갈등은 훗날 장희빈의 재입궁과 황국 정치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숙종실록은 당시 대신들의 태도를 자세히 남기지 않았지만 삼정승이 인경왕후의 임종조차 회피했다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미 그녀를 한낱 후사가 없는 왕비로만 평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에도 인경왕후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지 못한 채 곧바로 계비가 들여졌다는 사실,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와 애도 절차가 축소된 사실은 그녀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지워진 존재였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경왕후는 자식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녀의 죽음이 불러온 권력의 재편은 조선 후기 정치사의 핵심 축을 형성했습니다. 훗날 황국정국과 장희빈 인현왕후의 비극적인 대립은 모두 이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능은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지역에 조형되었습니다. 능호는 익릉이라 불렸으며 전호는 영소라 하였습니다. 국조 오레이의 제도를 따랐던 이 능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적이기도 합니다. 숙종 연간에는 왕릉 제도가 간소화되면서 성물과 제도가 줄어들었으나 인경왕후의 능은 그 이전에 조성된 만큼 전통 양식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서오릉을 찾는 이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왕비의 짧은 생애를 떠올리며 성물과 능제에서 당시의 장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70년 익릉은 대한민국 사적 제198호로 지정되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정치적으로 잊힌 왕비였지만 능묘는 후대에 이르러 그녀의 존재를 다시금 일깨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